안녕하세요. 일주일마다 업로드 되는 언니 오빠들의 정치 관찰기 언니가 보고 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는데요. 저는 이유주연 팀장입니다. 공동 진행자 소개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출입하고 있는 한결의 구구 김남일입니다. 왜 구구죠? 우파 정도는 너무 많아서 구구 알겠습니다. 정도 돼야지. 이세영 씨 소개해 주시죠. 저는 한 중도 좌파 정도로 하죠. 이세영입니다. 네. 뭐야? 새정치연합 출입하는 네. 이세영 씨입니다. 그리고 네, 이승준입니다. 네, 저는 그냥 깨어있는 시민으로 할게요. 시민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래 그래서 이 코너를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새정치연합의 혼란, 그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래 그래서라는 코너는 일이 이러하니까 저러하고 그래 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처음 아무래도- 알았는데. 네. 아무래도 이 이래 그래서를 제일 잘하는 기자들이 또 이승준 씨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안철수 의원 기자회견을 직접 봤죠, 그날? 네네. 예, 어땠어요, 그날? 좀 약간 표정이 굳어 있었고, 요새는 좀 단호한 모습을 많이 보일 때도 있는데, 좀 단호한 모습을 보이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았고요. 전체적으로 얼굴이 많이 굳어 있는 게 전 좀 눈에 띄었었어요, 그때 보면. 요즘 최근 계속 굳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최근에 이렇게 웃을 일이 없었던 것 같죠, 보면. 이 정치권 들어온 뒤로 많이 좀 나아지긴 했는데, 원래 좀 긴장하시면 이렇게 볼이 떨리시기도 하고, 입술 주변이 떨리시는 것도 있는데, 그날도 약간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하고, 보니까, 예. 그날 좀 의도적으로 도끼를 좀 내뿜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원래 독한 분이 아니잖아요. 의과대학 나와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만들어서 어린이 위인전도 오르고, 이 사람 삶이 굴곡이 없어요, 굴곡이. 이 저도- 굴곡 없는 사람이 이거 도끼를 뿜으려고 하니까 이게 맞지 않는 옷 입은 것 같은 이런 거 느낌을 주는 거죠. 저도 그날 남의 집에 불났다길래 구경 갔는데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예전에 2012년에 저희 한겨레 신문 근처에 있는 그 백범기념관에서 이제 문재인 안철수 한번 단판 짓는다고 했어요. 그 딸도 사실은 또 남의 그때는 집 아직 저 구경 보러? 구구가 되기 전이라 또 역사적 현장이라고 구경을 갔었는데, 확실히 그때랑 비교하면은 뭐든지 다 얼굴 살도 약간 푸석푸석하고 약간 처진 느낌도 있고. 저도 얼마 전에 무릎팍도사의 이 출연시대 사진부터 지금까지 사진을 쭉 보니까 정말 최근에 폭삭 상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한겨레 정치바에서 사진을 했더라고요. 페북에서 한겨레 정치바 들어가면 안철수의 결정적인 순간 7가지에서 사진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저도 보니까 확실히 최근 사진은 좀 물론 시간적인 게 있었겠죠. 나이를 드셨으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때 그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론관으로 향하는 복도를 쭉 걸어오시면서 마지막까지 문재인 대표가 마음을 돌리기를 간절히 바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진짜 그런 거였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분 전까지도 그렇게 문 대표가 마음을 돌리기를 바랄 정도로 그렇게 긴박하고 정말 선회할 수 있었던 건지. 드라마 같은 얘기인데 진짜 정론관 기자회견을 걸어가기까지 그의 연락을 기다리는 모습이 잠깐만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드라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데, 이제 주변에 안철수 쪽 관계자들, 측근들 얘기는 정말로 기자회견 10분 전까지 열어두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자기네 지지자들한테 탈당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미리 문자로 좀 알리는 게 예의잖아요, 정치인들도. 먼저 언론에 알리기 전에. 근데 정말 그때 11시까지 문자나 공지를 하지 않고 11시 기자회견 한 다음에 바로 공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10분 전까지 문 대표가 혁신정당대의 제안을 받기를 기다렸다라는 게 그쪽 설명이죠. 공식 설명이죠. 네. 그 13일 그날이 굉장히 긴박한 날이었어요. 자정 지나면서부터. 그렇죠. 네. 예. 자정에 기사 쓰셨잖아요. 아, 네. 제가 열심히 기사를. 술 마시다가. 이승준 씨가. 술 마시다가 네. 기사 같이 쓴 거 같이 썼어요. 같이. 네. 그렇게 될 줄 몰랐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만날 수 있다 했었고, 사실 그 13일 0시 58분에 그 문재인 대표가 상계동 집을 찾아갔을 때 58분? 그거 어떻게 기억해요? 이거는 공식 기록입니다. 0시 58분 찾아갔을 때 저는 그날 회동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저 당연히 그랬죠, 당연히. 예, 예. 그 아파트 구조 알잖아요. 예. 승준 씨. 그 주 출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예.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사진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난 당연히 회동이 되는 줄 알고, 사실 저희가 그날 밤에 오보를 날렸어요. 심야 회동. 맞다. 맞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안 만나고 있다고 그다음 다시 기사들이 20분 동안 문전박대 당하고 40 있다는 분. 둥 네. 하고 있다는 둥 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40분 동안이더라고요. 음. 무슨 일이 그때 있었던 건가요? 그렇게 사실 문 대표는 본인이 그렇게 갈 생각은 없었다고 하던데. 그날 이제 안 대표가 탈당을 거의 금요일쯤에 예고가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새정치 안에서 이제 수도권 의원들이 이제 먼저 움직인 거죠. 안철수 탈당만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날 낮부터 3시부터 5시 사이에 모이기 시작했고 의원총회 열어서 의견을 모은 거죠. 안철수 탈당만 안 되니 문안 두 사람 협력해서 파국만을 막자 이런 메시지를 갖고 사절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절단이죠. 양쪽 문 대표와 그 다음에 사절단 뽑히지 않으려고 진짜 다들. 그랬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안에서 서로 가기 싫어하고 막 그랬다는데 결국 문재인 대표한테는 이미경, 이춘석, 김성건 의원이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한테는 노웅래, 원혜영, 박병석 의원이 가서 의원들의 중지를 이제 전달하러 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전달하는 와중에 또 박병석 의원이 이제 문 대표를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문 대표는 과거에 2012년 대선 때 단일화가 된 뒤에 안철수 그 의원 집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예고 없이. 도와달라고. 그렇죠. 도와달라고. 선거를 도와달라고. 근데 그때 안철수 의원이 집에 없었고 뒤늦게 그거를 알게 된 안철수 의원이 사진 찍히려고 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이번에도 사전에 동의 안 받고 가면 좀 그런데라고 하면서 부정적이었는데 박병석 의원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와라. 우리가 안에서 다 설레발을 쳤군요. 그렇죠. 안에서 우리가 다 설득을 하겠다. 문 대표 오는 거를 설득하겠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파국 사태의 그 작은 조각들인데, 이게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복귀해보면. 정말 그 작은 오해와 오해들이 얽혀서. 결국 박병석 그 의원은 계속 안철수 대표한테 집에서 얘기하고 있고 집안에서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오게 됐고 음. 그 사절단이 왔는데 예. 그 중에 하나 이제 박병석 의원이 그렇죠. 예. 불렀던 거죠. 네, 문 대표한테 일단 와라. 우리가 안 대표한테 설득하겠다. 예, 안 의원을 설득하겠다. 하지만 문 대표는 좀 주저하다가도 그 말을 듣고 가게 된 거죠. 근데 이 파국의 작은 조각들인데 이게 거기서 이제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던 거고요. 보면. 네, 그래서 40분 동안 문 대표가 그 집 문 앞에서 기다려야 되는 사실 상황이. 되게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왔는데 나는 그 손님하고 계속 방 안에서 얘기하고 있고 집 안에서 얘기하고 있고 다른 손님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손님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원혜영 그 노웅래 의원이 나가서 계속 문 대표한테 얘기했던 거죠. 그 시간이 40분 동안이나 됐던 거. 안 의원 쪽은 좀 불쾌하는 게 또 일방적으로 찾아왔다. 왜 혁신전당대회 제안에 대한 답을 안 가져오고 또 그냥 기자들한테 잠깐 만나보자. 보여주기식 아니냐라고 다음날 불쾌했고 실제로 안 의원 밑에서 이렇게 안 의원을 지지하는 당직자나 뭐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그게 되게 불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안 했으면 또 아예 뭐 아무런 이제 노력도 안 오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또 오라고 했는데 뭘- 또 안 오더라 또 이런 것도 욕먹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 예. 쪽도 다 기분이 안 좋고 헤어지면서 그래도 악수라도 하고 헤어지자라고 네. 이제 안철수 대표가 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악수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아니 오늘 아침에 네, 오늘 그러니까 아침에.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얘기하시죠라고 했는데 그래서 진짜 아침에 또 만나나 하는 약간 신락 같은 그런 희망 예상 이런 걸 해봤었어요. 근데 결국 안 됐죠. 안 됐죠. 예. 근데 어린이도 아니고 밤 12시 넘었다고 정신이 맑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인 거야. 다 같이 노래 한번 부르자니까.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아이. 어젯밤에 난 내가 미워졌어. 그랬던 거죠. 서로 어젯밤에 이제 서로 마음이 상했던 거고 결국 다음날 아침에 만날 수가 없었던 거가 되고요. 네, 아침에 만나지 않았고 그날도 아침에도 박병석 의원이 또 중재하려고 막 뛰어다닌 애썼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문 대표를 만나고 박병석 의원이 문 대표를 만나서 안 대표와 통화를 해봐라 이런 것들을 전하고 또 이제 박병석 의원은 안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문이랑 한번 통화를 해봐라 이런 정도 중재를 하고 박병석 의원은 마지막까지 안 의원의 탈당을 막아보려고 의원회관 그 안철수 의원실까지 가긴 했어요. 물론 허탕을 쳤지만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은 회관에 안 들리고 바로 정론관에 왔기 때문에 허탕했는데 마지막까지 중재 노력을 했지만 중재 노력을 해서 결국은 10시 10분에 두 사람이 통화를 했대요. 한 15분 정도 통화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서도 참 이 두 사람은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은 정말 불신이 깊구나 생각했던 게 말이 또 달라요. 어떻게 달랐죠? 문 대표 쪽은 혁신전당대회 우리가 받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안 의원 쪽은 무슨 소리냐. 그런 거 없었다. 근데 양쪽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때 나온 게 이제 뭐 그 통합행동이라고 중간파 의원 모임에서 제안했던 거 그거를 문 대표 쪽에서 제안을 했고 문 대표가 얘기하는 전당대회는 천정배신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다 들어와서 야권 통합을 위해서 하는 전당대회고 안 의원이 요구한 거는 그냥 뭐 문재인 나 둘이 다이다이로 붙자
이거잖아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서로 경쟁하는 전당대회를 하자라고 문 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서 만나자. 그런 것도 했을 때 만나자라고 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굉장히 그 말을 못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현찰을 달라고 한 거예요, 현찰을. 자기는 현찰 확답을 했다는 거고, 현찰. 그러면서 이제 그 탈당 기자회견에 이어지는 이게 비극적인 상황이 이어진 거죠, 보면. 근데 안철수 탈당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새누리당은 뭐 굉장히 또 그 엄살 그거 유후! 예! 이러다가 이적자들 또 총선 전에 갑자기 합쳐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려고 한다 뭐 이러면서 또 경계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새누리당 쪽에서 어쨌든 이제 탈당은 사실은 안철수 탈당은 실제 이 현실화되기 전부터 이미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니 뭐 권역별 뭐 비례대표제 이런 거 논의될 때도 전제는 나중에 뭐 안철수가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어서 하면 그게 제3당이 되는데 그쪽에 비례대표 몰아주고 나중에 뭐 또 야권 연대하면 여소야대 상시적인 여소야대 국면은 된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미 몇 달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근데 이제 실제 이제 거의 뭐 탈당이 현실화되고 신당 창당도 사실상 이제 뭐 초읽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내년 총선에서 일단 이길 거는 뭐 기본적으로 탈당을 하든 안 하든 이길 거라고는 거의 뭐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분위기 새누리당. 때문에, 예. 분열의 분위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야권이나 이쪽에서는 어쨌든 다른 지역은 몰라도 수도권에서는 분명히 박살이 날 것이다. 왜냐하면은 수도권은 1000표 이내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렇죠, 당락이. 대부분. 네.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양쪽에서 후보를 내서 안철수와 문재인 쪽에서 양쪽에서 낼 경우 표가 갈라먹고 그럼 새누리당이 당연히 그냥 앉아서 먹는 거다.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한 하루 이틀 정도? 근데 이제 이게 또 있는 집은 또 부자 몸조심 하거든요. 또 보험도 몇 개 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2008년에 총선 때 열린우리당이 해체되고 그리고 이제 2007년 대선에서 야당이 이제 폭망하고 그 상황에서 오히려 여권이 찢어졌잖아요. 한나라당이 이제 친박연대 나가고 친박 무소속연대 무소속연대 뭐 다 있죠. 예. 뭐 하지만 언젠가 그때 합체 세력이었죠, 그들은. 선진당도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좀 되겠다 싶으면은 여기서 또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하는 품는 사람들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좀 단속하려는 의도도 있을 거예요. 현재로서는 현역이든 아니면 원외든 새누리당 내에서 안철수 신당에 가겠다라고 지금 뭐 움직임 보이는 사람은 없고요. 일단 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저기 뭔가 좀 새를 불려가거나. 저리 간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딴 살림 차려서 그걸 제가 할수 있는 거죠. 오늘 어제 오늘 저 이른바 진박 인사들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제가 만원빵을 했죠. 내년 총선에서 180석 나는 간다고 생각하는데. 응? 그때 친박연대랑 그 한나라당 다 합쳐서 180석 가까이 됐었죠. 그때. 그리고 2008년 자유선진당. 총선 때.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봐라. 니들도 그건데 확실하게 총선 이길 거면은 우리 당. 그러면은 일단 우리도 좀 분열했다가 나중에 합치면은 더 효과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저 일려 다야구도 이거 너무 나중에 뭐 야권전대에서 엎을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면 그럼 우리도 같이 흩어졌다가 나중에 또 우리도 하시면 했더니 택돔 소리 한다고 한겨레가 와갖고 또 안간계를 놓고 있다며. 어쨌든 근데 새누리당에서 진짜 하나 좀 걱정하는 거는 안철수가 이른바 약간 중원 중도 쪽 이쪽 포션을 가지고 거기서 있잖아요. 깃발을 꽂을 그래서 경우에 이제 네. 실제 그게 뭐 표가 갈리든 아니든 만약에 안 갈리고 정말 자기들끼리 연대라든 통합을 하든 뭐 후보를 단일화하든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오히려 이제 새누리당 쪽으로 갈 표 상당수가 절로 가거나 이런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게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제 이른바 나오는 부자 몸조심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게. 그러니까 진짜 걱정도 조금은 있는 거. 아니, 안 해요. 저 180석 저희 했더니 오히려 그건 너무 심하지. 한 170석 가자. 이러고 만원빵은 해놨는데 불경스럽게도 이 신성한 이 총선을 두고 원래 우리 당 그런 거 만원빵 하잖아요. 월드컵도 하는데 뭐. 180석은 네. 어떤 석이냐 아시잖아요.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시키려면 180석이 필요하거든. 네. 그러네요. 3분의 2 만원을 아니야? 따냐 이르냐에 네? 3분의 1이 그렇죠. 대원선이고 네. 5분의 3이 180이잖아. 아, 산수 진짜. 그러니까 한겨레 우파의 면모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탈당을 했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은 지금 광주 굉장히 여러 번 찾는 거 아니에요? 광주 또 가면 좀 그렇죠 모양이 이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하고 똑같은 행보 보이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2년 전이 사실 떠오르긴 해요. 2년 전 11월 23일인가 4일이었어요. 이제 내가 독자 세력화하겠다. 독자 창당을 한다고 하고 그 이후에 쭉 창당을 한다고 하면서 제주, 부산, 광주
계속 전국을 돌면서 이제 창당의 당위성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이후에 뭐 창당 발기인대회도 하고 저희 그 쫓아다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다시 이제 나와서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닌가. 안철수 의원이 결국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굉장히 새정치연합에 대한 맹비난과 맹비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뜨뜻한 물에 있어서 계속 불은 이렇게 설설 끓고 있는데 온탕 속에서 개구리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안온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으로는 절대 정권 교체 못한다. 새정치연합 사람들로 보면 약간 저주스럽다고. 그렇죠. 오늘 그래서 반응들도 안 좋았잖아요. 새정치연합 예, 사람들한테서. 마시던 우물에 침 뱉지 마라 그렇죠. 뭐 이러면서. 근데 말 자체는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야당에 대해 보는 시민들의 마음과 좀 맞닿아 있잖아요. 이 잘 워딩이 맞닿아 있죠. 예. 보면. 네. 사실 이 온탕 개구리는 정동영 전 예, 의원도 예. 얘기했던 거거든요. 새정치연합의 그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틀린 사실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도로는 이제 안정적인 제2당의 지위는 지키겠지만은 확장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엊그제 누구지? 이윤석이 그랬잖아요. 개그맨 이윤석이. 전라도당. 야당은 친노당. 뭐 전라도당 친노당 이미지가 강해서 지지하기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지금 설화에 휘말렸는데 이게 사실 불편한 진실을 사실 담고 있는 얘기거든요. 이게 원래 이 민주당이 원래 호남 플러스 운동권 이 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운동권 문화 확장력의 한계들이 좀 뚜렷하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런 얘기도 한 거 아닌가? 뭐 중도 그렇게- 좌파가 아닌데. 좌파 빼고. 근데 안철수 의원이 계속 연합이 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연합을 강조했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도 포용해야 되고 그런데 이 당은 저 당은 그러지 못했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그 새정치연합 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이 기존의 민주당 사람들의 정체성과 달라서 너무나 힘들었던 걸까요? 사실 운동권 문화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사상투쟁 하면 이게 완전히 그 애미애비도 없이 그냥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심지어 졸업해도 얼굴도 안 보고. 몇 명 있구만. 본인은 어떤지. 아니 저는 상관없는 얘기고요. 저는 운동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느낌 차이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35살인데요. 저희한테는 학번이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몇 년생이 중요하고 몇 학번이라 먼저 묻지 않는데 확실히 이 새정치민주연합 기존에 의원분들을 만나면 학번 얘기를 그런 거.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공공학번인데 공공학번이라고 하면 그냥 하고 넘어가세요. 왜냐하면은 자기들과 이야기 섞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안 의원 그 독자 창단에 출입할 때는 그쪽 분들 중에서 학번을 이렇게 물어보는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제 기억에. 분명히 안철수 쪽에 있는 사람들도 운동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 얘기를 그다지 하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의원총회 보면 저는 와닿지 않는 거죠. 어떤 원내 협상 사안을 과거 옛날에 무슨 위수령부터 시작해갖고 그 비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작년에 이제 기초연금 가지고 이거를 받냐 마냐 가지고 이제 야당에서 싸울 때 그렇죠. 그때 좀 심했어요. 안철수 당시 공동대표였죠. 네. 의총을 하는데 그 안철수 대표를 앞에다 놓고 철수 또 철수할 거냐 이런 식으로 대놓고 이름을 가지고 조롱한다거나. 성대모사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모르겠는데 서청원 의원 같은데 목소리가 약간 새소리 나는 게. 게다가 심지어 그 당시에 이제 의원들이 특히 이제 486 의원들 기초연금 이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당시 의원들이 이제 지역구 돌아다니면은 노인정 못 간다 우리 차마 갈 수가 없다 이러니까 특히 이제 486 의원들은 노인들 편은 우리한테 어차피 안 온다.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밀고 가면 된다. 또 대한 노인을 들고 일어나야겠구만.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죠. 아니죠. 네. 안 의원 그때 제가 인터뷰했을 때 그게 제일 가장 힘들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장 지역구 돌아보면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의 선명성만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근데 사실 그때는 기초 노령연금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사실 의원단의 다수였어요. 선명성, 가치를 가지고 싸우면은 온건파들이 항상 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는 이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분간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뭐 제3지대에 있을 것이다. 누구랑 손잡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제3지대가 뭐예요 도대체? 항상 이렇게 신당 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제3지대 얘기하잖아요. 1당도 아니고 2당도 아닌. 지금은 3, 4, 5, 6 너무 많은데? 근데 나가면 세 번째는 될 수 있다는 계산이 있겠죠. 그렇죠.
일종의 중립지대라고 하는 이미지도 있고 그렇죠. 이제 삼지대 계신 분들이 쓰는 메시지는 딱 정해져 있어요. 거대 양당 독점 체제,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여야 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온건하고 합리적인, 뭐 중도적인 이런 상식. 예, 상식을 가진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고 실제로 그런 분들의 뭐 대변인들의 논평이나 이런 거는 정말 그런 워딩들이 많거든요, 보면. 그래서 우리 예. 새누리당이 거대 양당 체제 무너뜨리겠다니까 거대 일당 체제로 내년 총선에서 보자고. 네, 그냥 아예 일지대만. 제3지대 정당이라고 하면 이제 누구랑 같이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김다미 씨 말처럼 새누리당에서 온건하고 보수 합리 상식 갖추신 분들이 지금 나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서요, 근데. 공천 과정을 겪어봐야겠죠. 일단 지금 어쨌든 친박 비박 간의 어쨌든 공천 룰 가지고 이제 지금은 좀 약간 소강 상태로 적용됐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이 선거구 획정이 지나고 내년 1월 넘어가면 공천 룰 정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싸울 거고요. 그리고 실제 거기서 뭐 이른바 진박이나 뭐든 뭐 이렇게 일부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좀 불안한 신분, 이른바 비정규직 가능성인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 혹시 공천에서 좀 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보이거나 아예 원외 이제 현역들 말고 현역은 사실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요새 근데 사실 좀 철새는 안 받아주잖아요, 국제적으로. 사실 새누리당에서 안철수 의원하고 가장 이념적인 지향이 가깝다고 한다면 유승민 원내대표잖아요. 전 원내대표. 근데 이분이야 내가 TK 적자인데 왜 나가냐? 아니 안철수하고 손 잡는 순간 이소민 대구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그런 시나리오도 있었죠. 두 분이서 그리고 또 되게 호감을 품고 있다고 안철수 의원은 예전에 만나서 얘기할 때 누가 제일 그런 마음에 드세요 의원들 중에서 하니까 유승민 의원을 꼽으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이 세 번째 사람을 불러 모으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선 때, 그 다음에 창당 작업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이번 안철수 의원 주변에 떠난 사람들, 같이 있다 떠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저도 핸드폰 전화번호부에 이렇게 보면은 안철수와 같이 연결돼 있는 사람들하고 하면 10여 명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 실제로 지금 안철수 의원과 같이 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이번에도 뭔가 사람들이 좀 몰려들 수 있을까요? 몰려들겠죠. 어쨌든 그 삼지대에 대한 어쨌든 이상이나 열망? 이런 분들이 분명히 이 정치권에 존재하거든요. 기존의 여야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근데 확실히 그 안철수 쪽 내부에서도 걱정은 해요. 2년 전과 다른 상황이다. 왜냐면 그동안 떠났던 사람들이 많고, 떠났던 사람들 중에는 안철수 의원한테 실망한 사람도 있고, 또 뭐 감정적으로 상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모일 수 있는 분들은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안철수 의원 주변으로.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세 캔째 먹고 있어 지금. 벌써 세 캔째. 네. 애드립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오늘 좀 다들 애드립이 안 되셔서. 점점 안 의원이 기자회견 일요일마다 할 때마다요. 옛날에 봤던 분들이 한 분, 두 분씩 나타나시더라고요, 보니까. 점점 더 예. 그리고 모이면서. 제가 알기로도 약간 출마를 생각하시거나 새정치연합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류라고 할 수 없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출마를 하려면 좀 다른 활로가 필요한 분들. 그분들의 선택은 저는 뭐 당연히 개인의 선택이니 존중하고. 저번 회에 말했던 3, 4등들. 그렇죠. 3, 4등이 될 수 있고. 그건 이제 원혜영 의원이 많이 말씀하세요. 원혜영 의원이 예전에 제 정확한 연도 기억 안 나는데 한겨레 민주당이라고 창당하신 적이 있대요. 소수, 그러니까 합리적인 분들에서 정당 만들었는데 그때 자기가 얻은 교훈이 한겨레라는 이름 가지고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근데 근데 본인이 몇 번 얘기하는 게 안철수 의원한테 얘기를 했었대요, 예전에. 예. A, B, C, D로 인재를 나누면 자기들한테 오는 건 C나 D밖에 안 되더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기존 정당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거거든요.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마를 원하고 국회의원 되려는 사람들은 기존 정당에 더 기대는 게 사실이죠. 그렇다 보면 거기서 기회를 못 받은 사람들이 결국 가기 때문에. 국회의원 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은 뭐 3수, 4수 하는데도 공천 못 받으면 끝인 거고. 근데 다른 짓 하다가 그냥 운 좋으면은 발탁돼서 그냥 손쉽게 배치 달고. 오랫동안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신당이건 뭐건 일단 자기를 기호를 붙여서 내보내 줄 수 있는 정당이 하나 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든든한 이제 비빌 언덕이 되는 거죠. 우리 그러다 당의 보니까, 저 강남에 있는 김하무개 의원은 저번 2012년에 공천 마감하는 날 낮 12시에 전화 받고 나가시오 해갖고 에이? 나왔는데 이번에 불출마하잖아. 다음 정권에 이런 마음을 비운 분들도 김성애 많아요. 의원. 네네. 그렇게 쉽게 되고 그냥 호리하니. 떠났던 사람들 중에 이제 안철수 의원의 조언자 그룹,
그 중에 또 남아 계신 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당에 합당하면서 사실상 안 의원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기도 했고 해서 좀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동안 관계를 유지하신 분은 장하성 교수. 작년에도 계속 안 의원과 공정성장론, 경제 관련해서 토론회들을 같이 했었고요. 그 싱크탱크인 마포에 있습니다. 마포에 정책 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을 했던 윤영강 교수, 그다음에 광주의 조정강 교수, 자문그룹이나 조원그룹이고 최근에 보니까 한상진 교수, 네. 항상 새정치연합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한상진 교수 같은 경우도 같은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성 있는 분들은 윤여준 전 장관, 그리고 김성식 전 의원, 이분들은 안철수 의원이 2년 전에 독자 창당을 하려고 할 때 새정치 추진할 때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죠. 근데 이번에는 같이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 뭐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여지를 남기고 계시잖아요. 보면. 명확하게 네. 얘기를 하진 않지만 네.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특히 윤여준, 김성식 이분들이 이 삼지대에 대한 네네. 이상과 열망이 강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충분히 다시 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동안도 안 의원이 꾸준히 그 당시에는 막 합당하면서 틀어졌잖아요. 그 뒤로 그래도 만나면서 관계를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안 의원 쪽은 주장을 현재 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가장 핵심 측근인 네. 핵심 참모인 이태규 그렇죠. 그 그분도 실장이 윤여준 장관이 의원 시절에 보좌관 뭐 했던 매우 분이고. 가까운 사이죠. 그렇죠. 지금. 사석에서는 뭐 태교라고 한다고 하죠. 예. 그럼 문재인 대표 얘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계속 요즘에 강공 무드로 나가고 있고 오늘 최고의 발언도 굉장히 강도가 셌던데. 뭐랬는데? 어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별로 안 썼나 보네. 기억 안 나. 뭐 이렇게 기억나는 게 사즉생의 각오로 이 난국을 돌파해 가겠다 뭐 이런 말씀을 정권 하셨던 것 같아요. 교체를 방해하는 세력은 책임을 묻겠다. 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혁신을 무력화하고 뭐 이런 세력들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를 막는 세력은 책임 묻겠다. 뭐 책임을- 새누리당이에요, 안철수예요. 아니 당내에 있는 사람들 책임을 묻는 사람들 음. 박근혜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저 아침에 워딩 칠 때 저는 하나 딱 걸렸던 게 저 문재인은 사직생의 각오라는 말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법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문재인이라고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저는 예. 그냥 저는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 문재인은 근데 사직생의 각오. 정치인들은 참 이렇게 많이 써요. 저 안철수, 저 문재인은, 그렇죠. 네. 저 손학규는, 저 정동영은. 네. 근데 문 대표는 문재인이나 이름을 이렇게 자주 사용했던 것 같지 않아요. 제 그냥 느낌인데 그동안 문 대표의 발언을 맨날 노트북으로 치고 하던 사람에서 그냥 느낌인데 좀 더 자신을 내세우고 더 비장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는. 예. 원래 약간 자기 이름을 약간 3인칭화 할 때는 약간 귀여움 떨 때 하는 건데. 어? 우리 남일이가 남일이는 이게 싫어. 제이는 철수가 미운데. 뭐 이런 거잖아. 이런 건데. 문 대표는 자기가 계속 독선적이고, 뭐, 패권주의적이고, 남의 말 안 듣고 이러는데 왜 궤도를 수정하지 않을까요? 근데 본인이 대표를 한 이후에 천정배 탈당, 안철수 탈당, 선거 참패, 이런 것들이 계속돼 왔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뭔가 궤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선지자라고 소명의식으로 똘똘 뭉친 어떻게든 이 한심하고 부패한 야당을 확 뜯어고쳐서 정권 교체를 뭐 달성해 보겠다. 게다가 이제 옆에서 그걸 또 자꾸 부추기는 분들이 있어요. 게다가 또 이 결정적으로 초선이잖아요. 초선. 그 국회의원들 이게 싸움 붙여놓으면 초선 아무도 못 이겨요.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가장 센 분이 김기식 의원 아니신가? 초선 중에. 네. 원래 설득이 안 먹히는 게 초선이에요. 게다가 이제 주변에는 이제 문 대표가 대표직을 물러나면 좀 곤란한 분들. 그분들로서는 어떻게든 문 대표가 자리를 지켜야. 저는 본인의 신념도 굉장히 굳세진 것 같아요. 보면. 옆에 주변 환경들도 그렇겠지만 본인은 점점 자신이 강해져서 이 난국을 돌파해야 된다. 오늘도 이순신 장군의 12척. 이제 12척 그만 제발 좀 뭐 않습니까? 사직생이니 12척이니 이제 너무 클리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13척이거든, 근데 사실상. 사실상 그 사이에 13척. 하나 만들어갖고 13척인데 자꾸 12척. 그리고 저는 지도자들이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임진왜란 때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이순신 장군이 12척으로 하신 거지만 지금 같은 세상에서 12척 갖고 싸우겠다고 나가면 번번이 깨지죠. 이순신 장군은 네. 게다가 그 전에 백이 주류가 정도 그게 했어, 12척도 백이 아니에요. 정도. 그렇죠. 또. 12척도 아닌데다가. 주류의 세력 기반이. 근데 문 대표가 오늘 얘기하는 공천혁신, 뭐 깜짝 놀랄 만한 인사 보여드리겠다라고 지난번에 말했던 거, 이런 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정말 뭐 실체가 있을까요? 시스템 공천이다. 여기 응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선거가 임박하면은 이제 공천 룰 이리저리 바꾸고 이게 이제 야당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잖아요. 공천 룰을 제도화시키겠다. 이게 이제 정착이 돼야 승복의 문화도 자리를 잡고 리더십도 강하게
이제 작동할 수 있. 국민공천. 이번에 오늘도 무슨 안심번호 국민공천인가? 당이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데 당원들은 30%밖에 의사가 반영이 안 된다. 그럼 누가 당원을 하려고 하겠어요? 민주주의는 현대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인데 뭐 인기는 외부에서 사람 데려오고 당직 공직 선출권을 일반 국민들한테 주고 자해하는 형태의 정당 개혁이 나아갑니다. 시스템을 친박들의 파괴하는. 강력한 친박도 그래요? 아, 친박은 어떻게? 아니 지금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니까 우리 당원 당규 5대5로 가야 된다 이거죠. 이게 사실 프로야구 올스타전 뽑는 거랑 똑같은데 항상 팬들의 투표를 반영해서 뽑는데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사람, 여론의 왜곡도 발생할 때가 있고요. 왜냐하면 팬들이 단결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팬들이 단결해서 LG 선수만 잔뜩 뽑히거나 롯데 선수만 잔뜩 뽑히거나 이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국민한테 공천권을 준다는 건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이건 또 언제 해야겠죠? 아마 오픈 프라이머리에 또 문제가 된다면 네. 탈당하려는 분들이 지금 현재로서 많지 않아 보여요. 이게 막상 본인이 정말 탈당할까 아닐까 하는 걸로 가보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것 같고, 무엇보다 단점 안철수 의원이 대선 캠프 시절 민주당을 탈당해서 도왔던 송호창 의원이 안 나갔잖아요, 이번에. 일단 문 대표하고 대리표원 분들 앉아서 칼 맞아 죽냐, 나가서 굶어 죽냐 이런 선택의 시간이 오겠죠. 뭐 다른 말로 하면 청명해 죽냐, 한식해 죽냐. 청명해 죽는다는 건 앉아서 칼 맞아 죽는 공천 떨어져서 칼 맞는다는 거고, 한식해 죽는다는 건 나가서 이제 선거 나가서 이제 떨어진다는 건데. 근데 그 선택의 시기를 문 대표가 좀 조절하거나 관리할 수는 있잖아요, 사실. 막판에 3월달에 딱 공천 발표하면 이제 못 나가죠. 너무 늦춰서 시간 질질 늦춰서. 아니면 미리 해버리면은 이 사람들 그냥 나가서 교섭단체 구성해버리고 80억 땡겨가고 정당 보조금. 그러면 또 골치 아파지는 거죠. 다음 총선은 야당이 폭망하는 걸까요?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그때 18대 총선 때 아까도 말했지만 친박연대 떨어져 나가고 이쪽 나갔더니 오히려 거기서 선전을 하고 알아서 다 각계약친해서 일부 뭐 같이 공도동망한 사례도 있죠. 그런데 있지만 그건 일부고 대부분에서는 이상하게 뭔가 이 황금 비율처럼 해서 뭔가 적정한 분점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합치고 났더니 어마어마한 의석이 된 거예요. 그죠? 특히 수도권은 아예 거의 압승을 해서 뭐 거의 살아남은 야당 의원들이 없잖아요. 그죠? 한 7석이었나요, 그때? 근데 그땐 지역적 역할 분담이 있었어요, 사실. 영남에서 친박연대가 있고 수도권에서는 한나라당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역할 분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 180석을 하는 게 가능했거든요. 충청도, 영남, 수도권 해가지고. 일단 수도권은 유타한 바람이 불었고 흩어져가지고 각자 역할 다 해서 나중에 모이면 된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것이 그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얘기되는 것은 호남과 수도권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럼 하나는 호남은 새정치연합의 근거지고, 그다음에 수도권은 또 한편 그 새정치연합이 바람을 일으키거나 해서 그러니까 표를 얻는 그런 곳인데 지금 두 가지 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 제 말이 그래서 우리 당은 그게 되는데 거긴 큰일 났다는 거죠. 자꾸 우리 당 하지 마세요. 우리 당 그게 되는데 거긴 큰일 났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기왕 일이 된 거 그냥 둘 다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술을 타. 새정치연합이든 안철수 신당이든 뭐 어디가 됐건 간에 그래야 이제 사실 이제 실질적인 다당제 구도로 좀 전환을 하고, 우리 현 정사를 보면 이제 정치개혁 또 실질적으로 이제 국회가 가장 원활하게 돌아갔던 때가 이제 14대 총선 때 이제 민정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공화당 이 네 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이 정당 민주주의가 꽃피웠던 시절이 뭐 그때라고. 아무튼 다당자가 네. 좋아요. 양당보다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그 사람 왜 그래? 라는 코너입니다. 최근에 저희 한겨레 신문 1면을 지금 연이어 장식하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굉장히 궁금해요. 정의화 국회의장님은 왜 그런가? 국회의장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아니요, 꼭 네. 직권상정 할 때는 과거에도 그때 한겨레에서 인터뷰하고 주목을 맨날. 했죠. 하지 말라고. 아, 정의화 국회의장은 어쨌든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어떤 나름의 어떤 버팀목을 가지고 지금 계속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요구하는 대통령 관심 법안 이 부분 직권상정 못한다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국회의장 미워해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겠죠.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거죠? 전사가 몇 개 있는데 최근 것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네. 어쨌든 일. 국정교과서 국면 미운 이유 1. 네, 국정교과서 국면일 때 관훈클럽 나가서 그분이 신경외과 의사잖아요. 그죠? 지역의 병원 원장도 하셨고
자기가 수술을 해봐서 아는데 수술도 절차대로 해야지 그냥 순서 없이 했다가는 큰일 난다. 이 해봐서 아는 데가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셨죠. CEO 해봤다고 자기가. 네. 국정교과서는 어쨌든, 네. 절차가 틀렸다. 음. 박통 이러면 안 된다. 세게 말했죠. 유승민 사태 때. 그죠? 국회법 개정안 예, 때. 국회법 원래 그때 저 수정국회법 수정안 이 글자 세월호의 안 이 적혔던데?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세월호의 이 그림자가 드리워진 국회법 개정안. 예, 그걸 갖다 이제 저 난리가 났을 때 안 된다 했을 때 그렇죠. 중지안 낸 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니까 바로 또 제의 붙이겠다. 그래서 이제 박통이 한번 이제 또 빡가신. 예, 빡 치셨고 그 이후에 좀 유명한 거 있었잖아요. 저 외국 국회의장들 와서 대통령과 뭔가 저 만남이 있었는데 정작 네. 저 주최국 모신 주빈국인 이 한국 국회의장 정의당 의장 쏙 빼놓고 대통령이 외국 국회의장들만 만나는 아주 이상한 정말 독하세요. 그리고 가장 뭐 상징적인 거는 2012년 그때 또 대선 앞두고 그때가 있었죠. 저 장준하. 네, 네. 2012년 8월이더라고요. 그게 대선 넉 달 앞둔. 그때 한참 이제 그 박통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문제되고 막 이럴 해서 이제 표 깎아먹고 떨어져 나가는 소리 들릴 때였는데 그때 이 떨쳐 일어나서 그거죠. 내가 의사라서 내가 의사는 아는데 아는데. 저분은 그냥 떨어져서 생길 수 있는 저 상처가 아니고 함몰된 거다 뭐에 맞아서 아니, 외과 의사도 아니고 신경외과 의사가 뭘? 뇌 뚜껑을 열어야 되잖아. 많이 열어보셨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특히 이제 저 박통은 약간 요새 좀 어저께도 난리가 있었죠. 저 현기환 정무수석 보내가지고 국회의장한테 한마디로 이거 통과시키시오. 직권상정 하시오. 이거 시킨 거잖아요. 저 입법부 수장한테 이른바 저 대통령이. 사실 법상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무슨 지금 직권상정. 그죠? 지금 법상 할 수 근데 없기 이제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국회법 대통령이나 청와대 인식은 지금 비상사태다. 경제 비상사태. 그러니까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는 지금 뭐 IMF인가요? 전시, 사변, 그렇죠. 선제지변. 예, 뭐 천재지변 이런 상황인데 뭔가 지금 그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만든 비상사태죠 지금. 근데 민주주의의 위기. 회의 시간. 법상으로 보면 정의화 의장이 저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오늘 굉장히 날선 언어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이제 어저께 이제 그 조원진 원내수석이 있죠, 저 새누리당에 이분은 이제 예전 18대 국회 때 대구에서 친박 무소속 연대였던가요? 그걸로 이제 배지를 달고 지금 재선하면서 지금 있는데 한마디로 굉장히 최근에 그 국회의장, 저 새누리당 출신이거든요. 지금 당적은 없지만 그렇죠. 국회의장이 그 5선 의원이고 그리고 국회의장이고. 굉장히 거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 의총에서도 직무유기, 뭐 이렇게 당 의원들이 나오고 그런 부분을 또 대놓고 그 의장실 찾아가서도 왜 이거 안 하시냐, 의장이 그만하시라 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가로막고 어디 가시냐, 하면 감금도 하고 1분 동안 뭐 이 정도 세게 하고 좀 이른바 좀 아무리 저 강호애도가 똥이 됐던 땅에 떨어졌어도 이러면 안 되는 수준까지 똥이 땅에 좀 떨어지는 해서 현기환 수석이 말을 잘못했죠 어저께는. 저 밥그릇. 참. 밥그릇 얘기는 좀 너무했습니다. 이게 지금 니들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려고 지금 이른바 대통령이 이렇게 절박해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이나 뭐 이런 부분들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이냐. 오늘 이제 그 정의화 의장이 이른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대통령을 상대로 한 설전이죠. 근데 중간에 이제 그 이른바 주어나 목적어는 없지만 서로 저속하다. 저속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귀에 이렇게 네. 꽂히더라고요. 근데 그 정의화 의장을 보면 역시 지도자는 정당에서 오랜 정치 경험을 쌓고 근데 길러져야 이게 된다. 어쨌든 국회의장이 이른바 저기 예전에 박관용 의장인가요? 그분 이후로 다음 총선 출마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뒤가 없는 거지 더 이상 이제 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대선 주자로서의 그런 근데 행보는 이제 가능성이 없나요? 다만 9월까지만 해도 정의화 의장이 자기 총선 출마할 뜻을 기자들 말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지역구가 지금 없어지는 위기에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약간 변동이 있었던 게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선거구 획정 네. 인구 기준에 따라 하다 보니 그분이 지금 부산 중동구인데 지금 인구가 지금 한참 떨어져요. 그 헌재에서 결정한 인구 기준에 비해. 그래서 옆에 저 김무성 대표 영도. 지역구인 영도랑 또 유기준 의원 지역구인 저 서구랑 뭔가 어떻게 좀 찢어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의장 지역구가.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한번 좀 세게 하고 좀 큰 뜻도 있으신 것 같고요. SNS 오늘 보니까 간혹 정의화 의장 네가 대통령 해라 뭐 이런 거 약간 한두 개씩 올라오긴 하던데요. 보니까 오늘 기자회견 보고. 파이팅 네, 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뭐 부산 사나이 셋 중에 제일 낫다. 안철수, 문재인, 정의화 중 정의화가 제일 낫다. 김무성은 왜 빼? 김무- 김무성. 문화님이죠. 아, 김도 있구나. 문화님이죠. 맞다. 네. 네. 4인방인가 4인방? 네. 사실 야당에서 정의화 의장에 대해서 아주 곱게만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정의화 의장이 오늘 연동형 비례대표
이제 없다,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잖아요. 네. 아니, 오늘 워딩을 좀 뜯어보면 의장이 생각할 때 이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새누리당과 야당이 이렇게 대치를 하고 새누리당이 양보할 의사가 털끝만큼도 없는 상황에서는 관철되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읽히더라고요. 예.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래 그래서에서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에 새정치연합의 현재